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몬드와 리프만의 리프만 컨센서스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주의 전통은 인간이 이 상황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근원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외교 정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효과적으로 일관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 엘리트들이 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충 미국의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 보면 베트남 전쟁까지의 주요 패러다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대전 이후에 그 외교가 상당히 그 개방된 차원에서의 그 여론을 반영하는 외교의 모습을 강조를 했었다고 하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런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죠. 그 신뢰가 깨졌는데 그래서 그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가 2차 대전 이후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까지. 근데 베트남 전쟁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베트남 전쟁이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론은 그 속성이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현실주의적 전통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즉흥성을 가지고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촛불 집회를 하거나 국민들이 데모를 어떤 게 하거나 하면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어떤 지속적이고 일관된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그 즉흥적인 반응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외교 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여론은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실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를 떠나서 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이제 현실주의 전통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론은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그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관심을 대학교에서 수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성적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제일 크겠죠. 학생들은.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혀 관심 없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주의 전통이 보기에는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가 보기에는 그 외교 정책은 일반 대중의 보통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론의 모습에 보면 개개인의 태도는 인식론적인 구조가 불확실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론은 비합리적이다. 또 그 정책 엘리트들은 뭐 합리적이다, 일관적이다. 여론은 단순히 즉흥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뭔가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인식론적 구조가 있다는 거죠. 가령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보수, 진보.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정책 엘리트 측은 어떤 보수적인 원칙에 기반한 그 대응을 하고 진보적인 어떤 정책 엘리트 층은 그 어떤 진보적인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여론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의 그 인식론적인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그런 인식론적 구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없다. 그것이 어떻게 뭐 설명을 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는 일반 대중들의 체계성이 없고 그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체계가 없고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 보면 그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현실주의 전통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의견 가설이라 그래서 난 애티튜드라고 해서 그 애티튜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대중의 그 어떤 외교 정책적인 모습은 특히 다른 정책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모습은 굉장히 비구조적이다. 애티튜드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여론이 극히 제한된 영향력만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여론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보다 어떤 특정한 외교정책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을 하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부도 어떤 특정 정책을 취할 때 여론을 물론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책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하겠죠. 언론을 통해서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홍보를 하기도 하고 실제 광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모임이 있을 때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반상회나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그 현실주의적인 전통에서 보기에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이 극히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모습이 아주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선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선거의 여론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겠죠. 자, 선거 자체에 여론이 안 드러난다는 게 아닙니다.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이슈가 선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현실주의 그 전통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선거는 중요한데 민주주의의 선거는 중요한데 외교 정책 때문에 그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교 정책에 좌우되어서 대중이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선거의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여론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경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그 어떤 계층에 관련된 부분들, 그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한 정책을 취하는 것인지 이러한 모습들이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지 사실 외교 정책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 사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미국과 한국이 다르겠죠. 또 한국과 같은 어떤 분단 국가에서는 훨씬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여튼 근데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에서 보기에는 외교 정책보다는 다른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정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여론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결국 다른 이슈에 연계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그리고 그 후보에 그런 정책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지.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서 그것을 찍어서 어떤 후보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니까 특정 후보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후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책보다 특히 외교 정책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위 우리가 현실주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의 모습인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되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아까 그 1차 대전 말씀을 드렸고 2차 대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의 어떤 영향성을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반전 운동의 영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즉 베트남 반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죠. 여론을 반영한 것이고 그 베트남 반전 운동 때문에 미국이 1960년대 말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시작을 하던 시기에 보면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관여를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의견이 여론이 강해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 미국 정부가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전 운동을 벌였던 그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미국 외교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미국 외교 정책을 변경시킨 것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소녀의 어떤 사진이 있죠. 그것이 당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울림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이 많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뭐 여하튼 여론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이 중요하지 않고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결정 관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먼드 리프만 컨센서스 현실주의 전통 그렇게 했는데 실제 보니까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정책들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국민들이 그 전쟁에 반대해가지고 보였던 모습들이 옳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가치 판단에 누가 옳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결정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 변경은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론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 가치 판단으로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론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먼드 리프만 컨센서스에 대한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알먼드 리프만 컨센서스의 맨 처음 모습이 여론은 그 속성이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전통의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여론은 합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하다,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비합리적이고 또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 반면에 합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하고 상당히 안정적이다는 건 정반대되는 시각이죠. 즉 인간의 이성, 즉 집단적인 어떤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보면 전쟁이 지속될수록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개입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가 약화된다는 건 국민은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왜 싫어하냐? 전쟁이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쟁을 어떻게 하다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러한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이 돼서 여론의 지지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3년도에 그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부시 행정부 이라크 전쟁을 할 때는 그 상당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지의 상당 모습은 2001년도에 발생했던 9/11, 9/11 그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 그 집단들과 그리고 이라크의 그 후세인 정권의 독재 정권의 어떤 관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라크가 또 그러한 테러를 또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많이 댔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연계는 뭐 거의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단지 이제 부시 행정부가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을 했던 모습들은 그 독재 국가로서의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혹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나 화학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전파가 되면 그만큼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요. 근데 뭐 나중에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 그 부시 행정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 또 빠른 이제 작전으로서 이라크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부시 행정부가 그 부시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을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인기와 그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을 했죠.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굉장히 이제 낮게 하는 거죠. 지지를 하지 않은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전쟁이 지속되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전쟁의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도부가 어떤 그 9/11의 테러의 어떤 그 여파 속에서 진행시켰던 어떤 그 반독재 국가에 대한 전쟁을 처음에는 지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또
금방 승리한 전쟁인 줄 아는데 내전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많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론은 합리적이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반 대중의 외교 정책적인 신념은 국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있고 평화기에는 국민들의 생각들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적인 거죠. 그런 모습들을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그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도 불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위기 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여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서 그 변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그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 가능한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중의 외교정책 신념은 구조화되어 있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엘먼드 리프만 컨센서스가 대중의 외교정책 신념이 비구조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일관성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던 데 비해서 사실은 대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적인 인지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개인들도 모두 가치체계가 있죠. 그 위계적인 모델의 가치체계라면 무엇이 가장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핵심 가치보다 더 낮은 단계의 가치 때문에 핵심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하지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그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들이 예를 들어 가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뭐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해서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최소한 이 국가가 가는 정책이 예를 들어 농민들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위한 정책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위계적 모델 속에서 자기들의 스스로의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외교정책적인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정적이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교정책 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여론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엘먼드 리프만 컨센서스가 여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봤던 데 비해서 이런 자유주의 전통의 그 설명들은 외교정책 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여론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정책 결정자들이 여론 조작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여론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과거에 촛불 집회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뭐 누가 조작을 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했다라기보단 혹은 그 촛불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뭐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이제 엘먼드 리프만 컨센서스 보기에는 여론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특정 정책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자유주의적인 전통에서 생각하는 모습은 그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책 결정자들이 특정 정책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 여론 조작이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여론에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특정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과거에 지난 시간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양면 게임, 투레벨 게임 논의를 했죠. 그 레벨 2에서의 논의에도 보면 그 국내적으로 비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국내적인 비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비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아무리 설득시켜도 국민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이죠. 자, 일반 총선, 즉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외교정책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역구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 네이션와이드 내셔널 일렉션의 문제, 그러니까 즉 대통령 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결국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도자가 어떤 외교정책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되면 외교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 혹은 중국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 혹은 그 특정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더 커다란 그 선택을 여러분들 선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경제 정책 부분은 상당히 경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후보의 외교 정책은 마음에 드는데 경제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면 다른 후보를 보면 경제 정책은 마음에 드는데 외교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갈등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만큼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이 여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면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고 또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봤듯이 여론만이 영향을 많이 크게 미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 여론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데 또 어떤 시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시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여론이 그 정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여론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어떨 때 더 영향을 미치고 어떨 때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여론과 외교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그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의 국내 체제가 갖는 민주화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자, 여론의 역할은 국가 사회의 국내적 구조에 따라 상대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민주주의 국가냐, 권위주의 국가냐에 따라서 여론의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평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영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비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그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여론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독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경우에도 선거는 그냥 대충 하지만 그 조작된 상태에서 기획된 상태에서 하지만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곰곰이 생각할 것이고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사회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그 강한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영향의 내용이 다르고 영향의 정도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국내 체제가 갖는 민주화 정도에 따라서 여론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책 사항 내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시에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긴박성을 요구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될 거고 또 위기 시와 평화 시의 영향 관계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또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그만큼 큰 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것이 세 번째 내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이 대중의 일상생활과 얼마만큼
밀접한 사항 인재 여부라는 거죠. 외교정책 이슈의 긴장도라는 거죠. 그 긴급한 상황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FTA 문제를 보세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데 사실은 국내적 영향이 적은 이슈, FTA는 사실 국내적 영향이 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FTA 중에서도 국민들의 영향을 더 크게 주는 FTA가 있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FTA가 있죠. 가령 작은 국가와의 FTA를 맺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더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중국과 같은 국가와 맺는 FTA 같은 경우는 여론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국방정책, 국방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국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정책도 다른 부분들과 연계될 때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 때문에 그런 거죠. 특정한 국방정책이 우리의 안보를 해친다라고 하는, 우리 국가이익을 해친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더 국민들의 그 관심이 많이 표출될 것이고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네 번째 보면 여론은 모든 이슈에 반응하기보다 특정 이슈가 특정한 시기에 여론을 자극하는 거죠. 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이 모든 이슈에 다 작용을 하지 않는데 특정한 이슈가 특정한 시기에 여론을 자극하게 되면 그 여론이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 1년 반 전에 있었던 그 9/11의 그 테러 공격에 알카이다의 테러 공격이 중요했다는 거. 테러 공격 때문에 그 어떤 테러 집단들의 어떤 공격성을 제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국민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상당히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그 테러와의 연계성이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그 후세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독재의 성격과 어떤 공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또 그래서 어떤 특정 정책이 성공하고 여론이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트들과 언론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여론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그 특정 이슈를 이슈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론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